한마디로 말해서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주요 선거마다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시발단의 존재가 확인된 것이죠. 김용민의 뉴스 간장. 네, 오늘은 모르쇠와 부인으로 일관한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어제 있었던 안철수 전 후보의 국민의당 대표 후보 출마 선언에 대한 경영학적인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서정주의 놀라운 시 2편 읽어보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2017년 8월 4일) 금요일입니다. 재벌 총수가 구속되면 한국 경제에 치명타가 된다. 네, 귀에 인이 박히게 들어왔습니다. 이런 거지요. 재벌 총수나 그 일가를 구속하면 긴급한 경영 현안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 상태가 악화된다. 재벌 총수가 아무리 불법적 행위를 저질렀더라도 이를 처벌하면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손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논리를 정리한 KBS 박종훈 기자는 재벌 총수 구속과 기업의 실적은 별개였다. 이렇게 밝힙니다. 2007년 폭행 혐의로 김승현 회장이 구속된 기간 동안 한화그룹의 시가총액은 4배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2011년 오리온 담철건 회장이 구속 기소된 이후 집행유예로 풀려날 때까지 약 7개월 동안 오리온의 시가총액은 35%나 급등했습니다. 시장보다 훨씬 높은 상승률이었습니다. 자, 이재용 씨가 구속된 이후 삼성전자는 어땠을까요? 올 1분기 실적을 보니까 말 그대로 대박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발표한 1분기 매출액은 50조, 영업이익은 10조에 이르렀습니다. 구속되기 전 지난해 1분기보다 영업이익이 무려 48.2% 증가한 것입니다. 총수가 없으니까 회사가 더 잘 돌아간다. 이런 비아냥도 있는데요. 이재용 씨에 대해서 삼성전자 전 미래전략실장이던 최지성 씨는 어제 법정에서 이재용 씨는 삼성에서 얼굴 마담이었을 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경제가 걱정되니까 총수 구속은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 개 짖는 소리와 다르지 않으니 그렇게 취급해야겠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이어가죠. 한겨레 JTBC 보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이 2012년 대통령 선거 직전 민간인 여론조작팀을 조직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려 3,500명이었습니다. 이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한 해 30억 원의 예산을 썼다고 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8.27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안 전 대표는 선당 후사의 마음 하나로 출마의 깃발을 들었다고 밝혔는데요. 안 전 대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물러나 때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겁니다. 하지만 제 미래보다 당의 생존이 더 중요합니다. 안 전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 선언에 당내 10여 명의 의원은 공개적으로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경영권 승계를 청탁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순실과 정유라 씨의 존재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은 자신이 삼성의 넘버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5년 당시 육군 참모차장이던 박찬주 대장의 부인이 물건을 찾아오라고 지시했는데 찾지 못하자 공관병이 부인의 질책이 두려워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자살 시도 직전 발견돼 비극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TX 열차 엔진 고장 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공익제보자는 업무상 비밀과 사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과 정직 처분을 당했습니다. 엔진 사고 원인을 은폐하려 했지만 그 사실이 내부 직원에 의해 드러나게 되자 이러한 보복성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한 용감한 제보의 대가는 가혹하기만 합니다. 아름다운 재단이 우리 사회의 안전과 정의를 지키기 위한 선택을 응원하기 위해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시민의 응원과 지지가 공익을 지킨 이들의 삶에 큰 힘이 됩니다. 아름다운 재단의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선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지키는 영웅, 슈퍼맨.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제보자입니다.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린 2명의 간호조무사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싸운 선생님은 결국 사직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2017년 쿨 썸머 바디로직 라이트 출시. 통기성이 좋아 땀 걱정 없이 한여름에도 쾌적하게. 입은 듯 안 입은 듯 가벼움의 신축성은 그대로.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라이트. 유산균은 똥만 잘 싸게 해주는 게 아니야.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그런데 아무 유산균이나 사 먹으면 되겠어? KOA팜의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봐.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 하루 한 알만 먹으면 프리미엄 생균 100억 마리가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거야. 후덜덜 100억 마리? 빨리 먹어봐야지. 네이버에서 KOA팜을 검색하시거나 EJ몰에서 찾아주세요. 문의 전화는 010-5220-7924.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의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알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알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김용민의 뉴스 간장.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세금으로 댓글 부대를 운영했습니다. 날았돈 수십억을 써가며 대규모의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한 것인데요. 한 달 인건비만 2억 5천만 원이 들었는데 4년을 놓고 보면 수십억의 국민 세금이 들어간 셈입니다. 모두 국정원의 비밀 예산이라 불리는 특수활동비에서 사용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영수증 첨부 안 해도 되는, 결산이 필요 없는 것이 바로
특수활동비 아닙니까? 국정원이 한 해에 쓰는 돈은 4,930억입니다. 때는 2012년, 그러니까 대선 총선이 있었던 해에는 30개 팀 3,500명까지 민간인 댓글 부대가 운영됐다고 합니다. 그동안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댓글 공작은 확인됐는데 민간인들까지 막대한 국가 예산을 들여서 동원된 것, 이번에 처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국정원은 또 그 특수활동비를 이용해서 당시 이명박 정부의 주요 지지층 등을 파악하는 여론조사를 진행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손학규 당시 민주당 대표 등의 동향 보고도 했습니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혈세를 갖다 썼다. 네, 원세훈 원장의 개인적 일탈일지, 혹시 그 윗선이 있는 것은 아닐지 검찰 조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JTBC와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국민의당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가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전당대회는 8월 27일에 있죠.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넌 안중근 의사의 심정으로 당을 먼저 살리겠다. 이것이 바로 출마의 비언입니다. 결코 제가 살고자 함이 아닌 당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이렇게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당내 반발이 상당합니다. 당을 현재의 위기로 몰아넣은 대선 패배와 제보 조작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안철수 전 대표가 과연 위기의 당을 구할 수 있을까?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의원 12명이 안철수 전 대표의 출마는 정당 정치에서 책임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며 출마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12명 중에 한 명인 이상돈 의원,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상돈 의원은 얼마 전 안철수 전 대표의 당대표 출마를 촉구한 109명 원외위원장의 서명은 조작된 것이다 라는 충격적인 증언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무엇보다 상식에 어긋나죠. 그리고 대선에서 근소한 차이로 진 어떤 이회창 전 총재,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1년 이상 그야말로 참 충격의 세월을 보내고 성찰의 세월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예. 자기 지지했던 사람들에 대한 죄송함, 미안함 이런 거 그런 걸 통해서 단련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또 그 당이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다시 한번 콜링을 하죠. 부르죠. 그런 형식으로 당 대표나 후보를 컴백하는 게 맞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오늘 그 출마 선언한 내용을 보니까 이대로는 안 된다. 당을 살려야 되는 절박감 때문에 나오는 거다. 이렇게 목소리 힘줘서 선언하던데요. 본인이 위기에 있는 거겠죠. 지난번에 무엇보다도 그 제보 조작 그게 컸죠. 그래요. 네. 그럼 싸워 봅니다. 구속돼 있는 이준서라는 사람은 누가 불러왔습니까? 가서 최고위원 비대위원 시키고 청년위원장 시켜서 사고 낸 거 아닙니까? 누가 불러왔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당내 이런 의견을 모를 리가 없는 안철수 전 대표가 그 출마를 강행한 진짜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글쎄요, 그 본인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은데요. 예, 저희도 인터뷰하고 싶어요. 네, 그렇죠. 네. 아마 자신의 어떤 존재가 상실돼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닐까. 그리고 또 일종의 세상을 보는 것이 다른 모든 사람과 좀 달리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걱정을 합니다. 잠깐만요. 세상을 다르게 본다는 건 어떤 말씀이세요? 자기 중심으로 보는 거죠. 객관적으로 보지를 못한다? 그렇죠. 네. 그러면 자기의 어떤 그 정치적인 존재감이 옅어지는 현실을 당의 어떤 그 실정으로 바로 그냥 등치시켜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통상적으로 볼 때 정상적이라고 생각이 됩니까요? 그러면 며칠 전에 그 109명인가요?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서명까지 받아서 안철수 전 대표의 출마를 그 요구를 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원내위원장 협의회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 회장이 109명 한번 명단을 한번 내보라고 그거는 허수다. 그래요? 말이 가면 그것도 조작 아니냐 이런 말까지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몇몇이 그러니까 동의도 안 받은 원외위원장들 이름을 넣어서 그냥 그렇게 부풀렸다는 말씀이세요? 이름을 그렇게 공개가 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상당수 이제 원외위원장들도 온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서명을 받았다고 하면서 안철수 전 대표를 직접 만났던 걸로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럼 이런 행동을 했다고 보세요? 109명의 명단이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12명 의원의 명단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100명 위원장의 명단이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요구해 보세요. 안팎의 싸늘한 여론에 안철수 전 대표는 저 스스로 제 한계를 뛰어넘겠다며 한 분 한 분 만나고 소통에 설득하겠다.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한국일보 기사를 요약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승마 훈련 비용을 지원한 혐의, 즉 뇌물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삼성 측 피고인들, 즉 이건희 회장 일가의 바지들이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을 살리기 위해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됩니다. 어제 SBS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 재판 내용을 소개한 부분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먼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서 얘기한 대목이 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양사와 두 회사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알아서 한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마찬가지로 나는 몰랐습니다라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한 부분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재용 부회장이 많은 사람들은 이건희 회장의 후계자고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실질적인 최고 경영자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부인하는 듯한 얘기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를 깎아내리면서까지도 이제 혐의를 부인한 건데요. 자기는 삼성그룹의 후계자, 총수가 아니라 삼성전자의 부회장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미래전략실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고 거기에서 어떠한 그 논의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보고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또 하나 여기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렇죠. 세 차례 독대 부분이 있었는데 2차 독대를 갖다가 특검이 주장했다고 하는데 그 2014년 9월 15일 그때 그런 얘기를 했죠. 삼성이 그 승마협회 회장사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럴 때 시작이 됐다라는 것이고 삼성 입장에서는 독대 때 왜 이렇게 지원이 빈약하냐고 굉장히 레이저 눈빛을 받으면서 혼나고 돌아와가지고 알아봐라 그랬더니 그때서야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뒤에 있어서 아마 그래서 그랬을 것이라고 뒤늦게 알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1차, 2차, 3차 독대 때 전혀 경영권 승계 얘기도 하지도 않았고 최순실에 대한 얘기, 정유라에 대한 얘기는 말해본 적이 없다. 모르쇠로 일관한 거죠. 이건희 회장이 와뱅이 된 다음에 삼성그룹의 결제 라인의 최윗선이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최지성 실장이요? 네, 자기 자신이 바로 삼성그룹의 결제 라인의 최윗선이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아니라 내가 이건희 회장 병들어 눕고 난 다음에는 삼성그룹을 좌지우지한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경험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기본적인 마인드 자체가 아직 총수가 아니고 후계자 정도랄까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얼굴 마담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삼성전자 부회장이기 때문에 업무의 95% 이상을 삼성전자에 했고 회장 대신에 좀 이렇게 그룹 대표 자격으로 나가서 얼굴 정도 비치는 적은 좀 더 많이 늘어났다. 아버지 눕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한 거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좀 서로가 이렇게 깊이 있는 교감 상태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총수 아들과 총수 일가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납득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부인이 공관병에게 폭언과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찬주 대장. 이미 경고받은 이기억이 있었습니다. 군 소식통은 지난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직접 박찬주 대장에게 부인과 관련해 주의를 하라 이런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박찬주 대장 부인의 갑질 의혹 제보가 입수됐던 것이죠. 규정상 민간인 신분인 부인의 행동에 대해 박찬주 대장을 징계할 수 없기 때문에 구두로 경고했다는 것입니다.
박찬주 대장 부인의 갑질 의혹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자 군도 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박찬주 대장 부인을 조사했다고 하는데 올해 초까지 공관병들에게 사소한 청소나 빨래를 시키면서 폭언을 하거나 베란다에 가두는 등 가혹 행위까지 했다는 내용을 군 인권센터가 공개했습니다. 육군 참모 차장으로 재임하던 2015년 당시 한 공관병이 자살 시도를 했다는 내용도 추가로 폭로됐지요. 중앙일보가 보도한 내용이었습니다. 한편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에 출연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 사건의 구조적 문제를 짚어냈습니다. 왜 박찬주는 승승장구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부터 들어보시죠. 육사 37기니까요. 박지만 씨의 동기죠. 네, 박근혜 대통령을 누님이라고 부르죠. 그렇군요. 예, 대통령이 누님이니까 잘 나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37기들 때문에 길을 못 펴서 38기들이 몇 명 없습니다. 예, 얼마 전에 그 허위보고한 위승호 그 장군도 38기인데 지금 뭐 집에 가셔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고. 그래서 37기가 지금 1군 사령관도 37기고요. 3군 사령관도 37기입니다. 공관병들이 신고를 할 수도 있었는데 못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굉장히 공포스럽죠. 사성장군을 상대로 병장과 이등병과 일병이 싸운다? 그거는 한국 사회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계급 구조가 얼마나 불합리적이고 계급이 깡패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죠. 그건 다시 말하면 군의 감찰 기능과 군의 수사 기능과 기소 기능이 모두 정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공관병입니다. 일병입니다. 제가 이러한 이 불법적인 행위를 당했어요. 막 전으로 맞고, 뭐 김치도 아닌 전으로 맞고, 호출기 충전 안 했다고 호출 집어던져 맞고, 사령부에 있는 헌병 대장한테 찾아갑니다. 자, 신고했어요. 또는 검찰관한테 찾아갔어요. 신고했어요. 그러면은 이걸 소환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사령부의 헌병대장의 인사평점을 누가 줍니까? 사령관이 주죠. 사령관이 주죠. 그럼 수사 지시를 누가 합니까? 사령관께서 하시죠. 수사권도 다 가지고 있는데 어느 간이 배 밖에 나온 헌병대장과 검찰관이 물론 그런 검찰관 옛날에 있었습니다. 사성장군 수갑채운 검찰관도 계시는데요. 요즘은 그런 분이 안 계세요. 그러니 가령 가서 자 저기 잠시 수사하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압수수색도 못할걸요?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아니라는 것이 여기에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불합리한 조직에서 과연 전쟁이 발생하거나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때 합리적 사고로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지도 저는 의문점입니다. 손자는 계속적으로 지휘관들에게 요구하는데요. 높은 지식도 요구하지만 병법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판단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런 합리적 판단 능력을 못하는 사람들이 전시의 판단 능력을 어떻게 국민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배를 달기 위해서는 사모님들이 뛰어야지만 배를 달 수가 있다는 게 통솔로 다 내려오는 이야기들이고요. 그렇죠. 중령 소령 시절부터 부인들이 가서 김장 담글 때 뭐 김장 담글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관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군 간부들의 사모님들이 또 대장님들의 그 사실 공관병 역할을 해야 되는 이런 구조가 계속되어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뭐 전방 다니면요. 찜질방에 우르르 몰려다니는 부인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부르냐면요. 사단장 부인이 이렇게 부릅니다. 야, 인사야, 야, 정보야, 야, 참모장들. 참모의 군수 참모 부인을 야 군수야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서 모르고 다닙니다. 그렇군요. 그런 대접을 받은 사람이 본인이 사단장 부인이 되거나 장군의 부인이 됐을 때 그 대물림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검찰이 앞으로 일선 검사와 결재권자 사이에서 갈등이 있으면 그 갈등도 다 문서에 남기기로 했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검사와 결재권자 사이에 의견이 다를 경우, 즉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벌어졌던 검찰 지휘부와 수사팀의 갈등, 또 최근 제주지검에서 일어난 이른바 영장 회수 사건이 그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그 갈등을 문서로 남기는 방안을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검찰청법은 검사가 소속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과정에서 의견이 다를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 세상이 규정대로 됩니까? 그래서 이번 제도 개선안으로 이의 제기 절차를 문서에 남기도록 규정해서 수사검사의 독립성을 높이려 한다는 것이죠. 문모일 검찰총장 구상이라고 합니다.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정부가 블라인드 채용 추진 방침을 밝힌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이를 도입하지 않은 공공기관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신문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의 채용 공고 27건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학력, 나이 등을 요구한 곳은 기술보증기금 사무직원, 울산과학기술원 조교 등 16곳으로 전체 59.3%였습니다. 반면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도입한 기관은 근로복지공단 물리치료사, 충북대병원 임상병리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변호사, 국민연금 연구원 연구직 등 11곳 40.7%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 모든 공공기관의 입사 지원서에 나이, 출신 지역, 학력은 물론이고 사진과 키, 몸무게 등 신체적 조건을 적는 항목을 없애는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사진사분들이 반발하는 일도 있었고 일선에서는 아니 그럼 뭘 보고 뽑느냐 이런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만 쉽지 않은 일이지요. 하지만 차별철폐라는 사회적 합의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김기덕 감독 관련 속보가 있습니다. 여배우에게 손찌검을 하고 배드신 촬영을 강요한 혐의로 피소된 영화감독 김기덕 씨가 대본에 없는 남자 배우의 중요 부위, 즉 성기를 만지는 연기를 요구하는가 하면 수시로 성적 표현이 섞인 막말을 하는 등 모욕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막말 내용이 뭐냐? 이 여성 배우에게 얘가 쌍팔년도 연기를 하고 있다. 너무 XX을 떤다. 궁상을 떤다라는 말일까요? 예. 이 여성 배우 앞에서 남녀 성기를 지칭하는 단어를 서슴없이 내뱉으며 XX가 권력이다. 자지 아니면 보질 텐데, 예. XX가 권력이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김기덕 감독 측은 뺨 때린 것은 인정하나 나머지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항변했다고 합니다.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15살 소녀의 참혹한 이야기, 어제 포털에서 들끓었던 뉴스였습니다. 15살 소녀는 초등학교 6학년이던 2014년 9월 전북 군산의 한 아동센터에서 알게 된 아동복지교사와 성관계를 했습니다. 만 13살도 안 된 소녀는 임신했습니다. 둘의 관계를 알고 있던 주변 사람이 2015년 6월 전북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에 그 교사를 신고했습니다. 이 교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처벌이 안 됐습니다. 소녀가 성관계는 자신이 요구한 것이다 라고 증언했고 처벌도 반대했습니다. 게다가 이 소녀는 그 교사의 집에 들어가서 교사와 교사 부모와 함께 살았습니다. 아이고, 민며느리 제도가 생각이 나네요. 자,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서 이 소녀는 심경의 변화를 느끼고 가출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전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이 교사 어머니의 강요에 못 이겨서 내가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식의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이 때문에 당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 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편한 방법 없을까? 네, 여기 있습니다.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나온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로 하루 한두 끼만 맛있게 바꿔 드세요. 문의는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그거 알아? 박대리가 군뱅이를 먹는다며? 홍보팀 오과장도 군뱅이를 먹는다는데? 우리 회사 유명 애주가는 다 먹네. 군뱅이를 먹는 게 아닙니다. 술친굼을 먹는 겁니다. 한의사가 인정하는 간에 좋은 국산 군뱅이, 거기에 헛개, 강황, 울금까지 애주가들의 핫 아이템이 모두 들어갔습니다. 후기가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술친굼.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친구 술친굼.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김프로 나와 있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네, 제가 우리 애청자분들께 김프로와 어젯밤 9시에 문자로 나눈 대화를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걸 공개해. 김프로 오늘 밤 10시 반 시간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김프로가 한 15분 있다가 아니 굳이 항상 그 시간을 택하는 이유는 뭘까? 뭘까요도 아니고 뭘까? 그래서 제가 이제 김프로가 그 시간에 괜찮다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는 것인데 점점 그러니까 우리 김프로가 날마다 다르지 이 사람아. 내가 당신을 위해 항상 그 시간에 맞춰야 하나? 그래서 제가 이제 김프로한테 김프로 도와줘. 미안해.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김프로가 퉁명스럽게 또 아이템은 뭔데? 라고 해서 제가 이제 삼성 이재용 점점점 했는데 김프로가 나중에 김프로 쇼에 삼성 광고가 들어오면 어떡하라고? 왜 그런 아이템을 골랐냐? 예. 이게 어제 이 김프로와 제가 나눈 문자 대화입니다. 누가 누구 보고 갑질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참으로 암담하기 짝이 없는 그런 대화였습니다. 네. 봐봐, 지금 이 태도도 지금 잠이 덜 깨가지고 말이죠. 이 자세가 안 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애청자 여러분, 김프로는 밟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점은 밟아야 할 시점이에요. 지금 이게 이 최순실이 쓰던 수법을 똑같이 배워가지고 지금 하는데요. 난 듣도 보도 못한 무슨 문자를 내가 그렇게 길게 보내는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 알겠습니다. 좋아요. 자, 오늘 그래서 삼성 이재용 재판건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아니 박근혜도 그렇고 이재용도 그렇고 지금 모르쇠 전략 혹은 오리발 전략 이걸 지금 네. 뭐 유일한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거의 재판이 끝났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결심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은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되는데 예, 결심 공판이라 하면 아무래도 피의자 최후 진술과 또 검찰의 구형 이런 것이 있는 재판을 말하지요? 네, 그렇죠. 이제 마지막 선고가 있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해가지고 재판을 해달라고 했던 검찰이 몇 년형을 선고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재판부에다가 얘기하는 뭐 이런 절차만 남은 거라서 실질적으로 이제 묻고 답하고 뭐 이런 걸 따져보고 하는 재판은 이제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되는데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조윤선 장관이 얼마 전에 이제 무죄가 났었단 말이에요. 예. 그게 그 구조하고 지금 약간 비슷하거든요. 오.
그거를 기대하고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측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예. 조윤선 전 장관이 무죄를 받았던 결정적인 이유는 증거가 명확하게 없다는 거잖아요. 예. 실무진들한테 보고를 잘 못 받았다. 그래서 밑에서 보고를 한 사람이 내가 이걸 보고를 안 했었고 보고를 했었으면 다르게 판단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안타깝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한 게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잘 못 받은 조윤선 전 장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틀에 걸쳐가지고 이재용 부회장이 거의 모른다고 하고 부인하고 했던 얘기를 예. 종합하면 한마디로 종합하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뇌물이 아니었고 설사 뇌물이라 하더라도 내가 한 게 아니다. 내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막 이렇게 압박을 받고 또 내가 태어나가지고 처음으로 여자한테 그런 압박감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 말도 참 웃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건 강요에 의해서 내가 준 거니까 뇌물이 아니고 설사 이게 뇌물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내 밑에 사람들이 알아서 한 것이라서 나는 전혀 영문도 모르고 그냥 준 거라 뇌물이라 하더라도 이건 다른 사람이 처벌받아야 될 일이다라고 이제 정리를 한 거거든요. 조윤선의 경우도 그렇고 이재용의 경우도 그렇고 항상 이런 식의 전략은 나는 등신이다. 이 인증이 전제되는 것이에요. 예, 나는 그렇죠. 등신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나는 모른다. 예, 이걸 또 재판부에 호소하는 건데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요. 등신이 될지언정 실형을 살거나 처벌을 받기는 싫다라는 이제 얘기인데 예. 둘 중에 뭘 택할 거냐? 그러면 당연히 그냥 바보가 되는 거를 택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도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같은 경우에 봉투를 자기가 받았다고 이제 검찰에서는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예. 이재용 부회장이 청와대에서 받았다. 그러면서 자기한테 봉투를 건네줬다.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후원 계획안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청와대 갔다 와가지고 야 이거 주더라. 그래서 청와대에서 받아온 거를 이제 자기가 받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말을 바꿨어요. 그거를 이재용 부회장한테 받은 게 아니고 안종범 경제수석한테 그걸 받았었다. 그래서 아니 검찰 진술하고는 왜 다르냐 그랬더니 내가 그때 검찰에서 진술하는 거는 잘못된 거고 지금 진술하는 게 맞다. 그리고 뭐 대통령 지시여가지고 최순실 씨 요구대로 정유라만 지원했다. 뭐 이런 진술도 했었는데 예. 그런 진술을 전부 다 바꿨거든요. 그래서 그건 내가 그냥 추측성으로 얘기를 한 거고 얘기를 잘못한 거다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바꿨거든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이야기들을 바꾸냐면 그 공판 중심주의라고 해가지고 재판정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가장 강력한 증거로 쓰고 검찰 조서에 적혀 있는 것보다 법정에서 증언한 것을 훨씬 신빙성을 높게 보는 이걸 이제 공판 중심주의라고 하거든요. 예. 모든 것은 재판정에서 일어나는 것을 가장 우선에다 두고 재판을 한다라는 게 이제 대원칙으로 자리매김을 했기 때문에 요걸 보고 검찰에서 했던 것보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더 맞으니까라고 지금 다 진술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인즉슨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알아가지고 하고 이재용 부회장까지 올라가는 고리를 최대한 한번 끊어보자. 뭐 이런 전략으로 지금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구조로만 놓고 보자면 조윤선 전 장관이 무죄를 받았던 거하고 비슷하게 자기가 굉장히 못 받았고 그래서 뭐 나는 미전실에 소속된 적도 없었고 뭐 이러면서 이제 자기와 관련된 것들을 다 지금 끌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통할지 안 통할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아니 그 미래전략실 전 사장인가요? 실장인가요? 뭐 실장이라고 해놓고 사장이란 직함을 쓰기도 합디다만 그 최지성 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재용이 뭘 모른다. 자신이 최고 결정자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한테 권력이 있기 때문에 뇌물을 줘도 내가 줬지 이재용은 몰랐다. 이런 식으로 재판정에서
이재용을 깔아뭉개는 말을 했습니다. 감히 머슴 주제에. 예. 네. 이걸 믿으라는 건지. 네, 감히 머슴이니까 할 수 있는 얘기죠. 왜냐면 자기가 미전실에 소속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이재용이 말하는데 그거는 직장인이라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소속을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 예, 예. 소속돼 있지 않았다라고는 직장인은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자기는 오너잖아요. 예, 예. 자기가 어디 소속됐다고 해서 그쪽 업무를 보고 소속되지 않았다고 해서 업무를 보지 않고 할 수 있는 거는 훨씬 비껴나갔고 이미 아버지가 병원에 있기 때문에 본인이 다 나머지 거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꼭두각시처럼 아무것도 몰랐다고 하는 얘기는 뭐 법정에서는 어쨌든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밑에 사람이 다 짊어지고 가는 형국이라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을지언정 이게 상식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재판부가 고지고대로 받을 것이냐 그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 고지고대로 받는 순간 이제 사법부는 개혁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자, 또 최지성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마치 북한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 북한 같은 경우에도 형식상으로는 국가 원수가 김영남인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어떻게 네.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을 배제하고 김영남이 국가 원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게 한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건데 불호한테 하나 여담처럼 묻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그 이재용 씨가 재판 중에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네. 실언이라고 나중에 말을 뒤집긴 했습니다마는 혹시 실언 중 진담을 한 거 아닐까요? 글쎄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로 혼수 상태이고 오랫동안 그냥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로 병원에 있다고는 알려져 있지만 이미 이재용이 생각할 때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과 다름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가 가지는 이제 파장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크기 때문에 나중에 정정을 하기는 했겠지만 예. 지금 뭐 다시 회복된다거나 다시 돌아오기 어렵다고 본인들도 판단을 하고 있는 게 뭐 무의식 중에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재용 씨가 그 말을 한 배경에는 이제 재판에서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후계자일지언정 후계자로 확정되지도 않았고 아버지가 사실상 지금 뭐 형식상으로는 건재하신데 내가 그 아버지를 대신해서 박근혜한테 뇌물 갖다 바치고 아이 그런 일은 없지요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닌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근데 어찌됐든 주장하는 것들이 상식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냥 들어도 이상하잖아요. 마치 김용민 씨가 나는 너무 날씬하기 때문에 지금 뭐 살기가 너무 힘들다. 빈혈이 오고 있어요. 뭐 이따위 소리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 웃기려고 한다면은 뭐 그런 말도 굉장히 의미 있지 않겠어요? 별 의미 없다고 봐야죠. 웃기지도 않고. 네, 웃기지도 않고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는데 어쨌든 지금 검찰 조서에 있었던 내용을 다 바꿨기 때문에 그러면 법정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마지막에 나와가지고 막 우수수 쏟아져 나와서 부인을 하고 모르쇠로 일관을 하는 것이 그럼 재판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혹 계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 국민들 중에서 그렇죠. 근데 2015년에 그 한명숙 전 총리가 재판을 받을 때 또 비슷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검찰에서 진술을 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재판정에서 말을 바꿨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어떻게 대법원이 판결을 했었냐면 형사소송 원칙상 그 검찰 진술보다 법정 진술에도 더 무게를 둬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다른 증거들을 쭉 봤을 때 검찰에서 진술했던 것이 훨씬 더 신빙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유죄를 선고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것도 지금 와서 말을 전부 다 바꾸고 있고 이재용이 바보였다. 뭐 사실상 이런 거 몰랐다. 뭐 이렇게 지금 막 얘기를 하고 있어서 형식적으로는 이재용이 배제되는 그러니까 조윤선 전 장관처럼 뭔가 무죄를 받기 위한 이런 조건들을 갖춰놓기는 했는데 재판부가 판단할 때
꼭 그렇게 같은 결과로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법원이 이거를 정말 형식적으로만 받아들여서 이거를 인정하는 순간, 이재용의 말을 인정하는 순간, 네, 그런 순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한 지탄과 함께 여러 가지로 문제가 논란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재판부 입장에서도 지금 고민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재용 재판, 이게 또 어떻게 하는지 눈을 부릅뜨고 감시한다면은 재판부도 부담을 느끼겠죠. 이 정말 이재용 주장대로, 삼성 임원들 주장대로 그 주장들이 사실로 채택이 된다면 삼성은 세계적인 아수라판 기업이 되는 거죠. 엉망인 기업. 그리고 이건 뭐 하극상과 부정부패가 뒤섞인 말 그대로 복마전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지금 그냥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받아들여지면 얼마나 우스운 기업이 됩니까? 뭐 세계에서도 굉장히 잘 나가는 기업인데 이거의 여러 가지로 결정을 오너도 모르게 밑에 사람이 알아서 하고 허수아비로 놓고 그냥 막 좌지우지 한다는 얘기니까 그게 기업을 운영하는데 직접적으로 미칠 영향이 굉장할 것이고요. 이제 뭐 아무리 뭐 본인들이 살고 싶어서 하는 주장이라 하지만 이렇게 기업 전체를 그냥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몰아넣으면서까지 무죄를 받으려고 애를 쓰는 게 참 안쓰러워 보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요. 아마 증언했던 임원들,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면서 증언했던 증인, 즉 삼성 임원들도 스스로는 아마 웃었을 거예요. 아이고, 참 하여튼 이재용 씨 가련합니다. 예. 뭐 아무튼 이렇게 애를 쓰고 있어가지고 이런 그 증언들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또 증거로 제출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다 같이 가는 거예요. 뇌물죄가 빠져야, 그리고 이게 뇌물죄가 무너져야 박근혜 전 대통령 혐의 중에 하나도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나름대로 두 팀이 콜라보를 한다고 지금 봐도 오방할 텐데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은 주장을 하면서 이것이 받아들여져가지고 두 사람 재판이 무너진다면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 전체가 좀 우습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을 재판부에서도 잘 판단을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원세훈 국정원장 시대의 국정원이 말 그대로 시발단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짧게 좀 분석해 주시죠.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원에서도 지금 적폐청산 TF에서 뭐 꼼꼼히 살펴보면서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지금 보고 있고, 청와대에서도 지금 문건이 새로 발견돼가지고 관련된 증거들이 지금 많이 쏟아져 나왔고, 그리고 뭐 어제 이제 JTBC가 보도했던 것처럼 뭐 여러 가지 다른 민간인들이 포함된 뭐 이런 증거들이 지금 속속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곧 머지않아서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겠나 싶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로 선거에 개입하고, 근데 뭐 국정원이 그렇게 선거에 개입하는 거를 마찬가지로 지금 삼성이 얘기하듯이 삼성의 밑에 사람들이 알아서 그냥 한 것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겠지만 결국에는 이거를 지시하고 이걸로 최고 득을 볼 사람은 MB밖에 없기 때문에 MB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네, 그거를 언제 그럼 어떤 방식으로 수사에 착수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찰이 시기를 놓고 좀 고민을 하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원세훈 씨도 뭐 긴 고민할 거 없이 시킨 사람 이름을 불면 됩니다. 왜 지가 다 뒤집어 쓰고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원세훈의 진실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겸허한 자세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간 뭐 나는 모른다, 밑에서 다 알아서 했다, 거의 유사한 패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 같은 그 변명 같지도 않은 변명에 휘둘리는 법원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도 이 아침에 가져봅니다. 가져본다니까? 가져보면 안 되나? 가져도 되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한 가프로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진정한 갑이 되는 순간이 일요일 날 김프로쇼에서 찾아오니까요. 예. 김프로쇼 많이 놀러 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유저와 유저 사이 소통 랭커와 일반 유저 소통 초보와 게임 사이의 소통 마당을 깔았다네. 그래도 반지 업데이트. 벤지 유저와 유저 사이 소통 랭커와 일반 유저 소통 초보와 게임 사이의 소통 마당을 깔았다네. 그래도 반지 업데이트. 벤지 내 몸에 적폐청산 새싹당 콩차가 또 왔어요. 새싹당 콩차 최초 이벤트 2+1 티백 2개를 사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뜨거운 여름 차갑게 먹으면 더욱 좋은 맛있는 새싹당 콩차 내 몸에 적폐청산. 인터넷 구매 전창걸몰닷컴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폭염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오늘은 서울 낮 기온 33.9도까지 오른 어제보다 더 하겠습니다. 폭염경보 기준인 35도까지 치솟겠는데요. 현재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밤에는 열대야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이 역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소나기 소식 없이 전국에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제주도 해안에는 태풍 영향을 받아 너울이 일겠는데요. 이번 태풍 노루는 제주도 남동쪽 먼 바다까지 올라온 뒤 방향을 틀 모양입니다. 모레에는 제주도에, 월요일에는 남부와 동해안에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주말 태풍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여기는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이 정치 하한기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보통 그렇게 부르죠. 네, 7, 8월은 네, 네. 국회의원을 찾지 말아주세요. 네. 이게 뭐 여의도의 불문율이다시피 한데, 네. 자, 그런데 기자들을 쉬지 못하게 만드는군요. 네. 안철수 대표님께서 말입니다. 예. 이게 제가 다룰 문제는 사실 아니지만요. 어제 가장 큰 이슈가 안철수 전 후보의 그 국민의당 대표 후보 출마 선언이었죠. 예. 그런데 굳이 경제 이슈가 아닌 정치 이슈를 오늘 주제로 고른 건 제 입장에서 항상 이분의 행보가 너무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정치를 잘 몰라서 이 고단수 정치인들의 행보를 보면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수준의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대학 다닐 때에도 친구들끼리 막 기성정치 이야기를 할 때 끼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정치적 건물이 김대중, 김영삼, 정치 구단으로 불리는 분들이 정치권을 장악했을 때였는데, 예. 뭐 제 머리로는 도무지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요즘도 이제 정치에서 좀 수가 높은 분들 이야기를 보면 제가 알고 있는 뭐 지식을 바탕으로는 해석이 아예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안철수 씨 같은 경우는 왠지 모르게 너무 해석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을 하는 게 되게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정치인의 행보를 해석하는 도구는 기껏 해봐야 뭐 행동경제학이나 경영학이나 뭐 심리학이나 이렇게 제가 관심을 갖는 분야를 통해서 하는 걸 텐데 예. 안철수 씨는 너무 잘 들어맞아요. 그래서 제가 안철수 씨 이야기를 자주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맞지 않습니까? 네. 정당은 자신이 이 현물 출자한 네. 그런 개인 기업이다. 안철수에게는. 네. 그 인식이 맞는 거 아니에요? 정말 100% 맞습니다. 이게 저도 이제 그렇게 짐작을 하는 건데 제가 경제학이나 경영학의 의지를 해서 안철수 씨를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안철수 씨가 노회한 정치인이 아니고 그냥 제가 쭉 봐왔던 중소기업 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씨를 해석할 때는 그냥 제가 그동안 주변에서 취재하면서 많이 봐왔던 오만한 경영자들, 예. 자기가 엄청 잘난 줄 아는 중견기업 창업자들 딱 요 정도로 해석을 하면 거의 안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정치 수준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 대선 때 그게 상대방 프레임인지도 모르고 TV 토론에서 제가 갑철수입니까? 뭐 MB 아바타입니까? 뭐 이럴 걸 한 8차례 걸쳐서 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중견기업 창업자들이 자주 하는 짓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엄청난 업적을 쌓은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자뻑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작은 모독을 참지를 못해요. 근데 노회한 정치인은 그 박지원 씨가 그랬다고 그랬나요? 아니면 그 홍준표 대표가 그랬다고 그랬나요? 김용민 그 PD님께 맞을 때 잘 맞아야 된다고. 예, 박지원 전 대표입니다. 예, 그러니까 노회한 정치인들은 자기를 비방하는 걸 해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데 안철수 씨 같은 이런 중소기업 창업자 출신들은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얼마나 억울한지 막 갑철수, MB 아바타 이 단어를 계속 사용을 하죠. 그런데 그 덕에 지금 대선 끝난 지가 꽤 오래됐는데도 예. 지금도 왠지 안철수 하면 MB 아바타가 연상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주진우 기자 덕분에 MB가 지금 상당히 후달릴 텐데 예. 왠지 그 생각하면 아무 상관없는 안철수 씨도 막 연상이 되고 이런 겁니다. 그만큼 안철수 씨는 자기에 대한 과신이 너무 강한 중견기업 창업자 마인드에서 벗어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전격적으로 안철수 씨가 당대표 후보로 출마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했죠. 뭐 이건 이제 브리핑 앞부분에서도 상당히 많이 다뤄졌을 것 같아서 제가 요약을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만 예. 저도 그 기자회견을 봤는데 제 눈에 가장 크게 들어온 대목은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예. 원내 제3정당이 무너지는 것은 당원만의 아픔이 아닙니다. 국민의당이 무너지면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는 빠르게 부활할 것입니다. 국민은 그저 포퓰리즘의 대상이 되고 정쟁에 동원될 것입니다. 원내 제3당, 4당에 있어서 우리 정치에서도 협상하고 타협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지난 몇 달간 지켜보셨을 것입니다. 예. 정치를 정치답게 만드는 것이 제3당의 몫이고 가치입니다. 그 소중한 다당제의 축은 우리 국민의당이 살아야 유지되는 것입니다. 국민이 대접받는 정치를 위해서 우리 국민의당과 같은 든든한 제3당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발언을 하죠. 예. 이 말을 들어보면 안철수 씨는 정말로 이 다당제에 대한 엄청난 소신과 열망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치를 정치답게 만드는 것이 제3당의 몫이다. 소중한 다당제의 축은 국민의당이 살아야 유지된다. 그리고 양당제는 기득권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제가 이 이야기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2014년 초에 안철수 씨가 그 새정치추진위원회인가 뭐 이런 걸 만들어서 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을 때 지방선거를 앞두고요. 예. 이때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안철수 씨가 진짜 신당을 창당할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안철수 씨는 실제로 자기 입으로도 3월 안에 당을 만들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결과가 어땠냐면 전격적으로 2해 3월에 민주당하고 제3지대에서 신당을 창당한다는 합의를 하고 당을 합쳐버립니다. 이게 사실상 제3지대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안철수 씨가 민주당 품 안으로 들어와서 그 안에서 다음 대선 후보 자리를 거머쥐겠다는 선언 같은 걸로 해석을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 대부분 언론 보도는 이로써 이제 양자 구도가 성립됐다고 보도를 했고 예. 안철수 씨도 그걸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 뭐가 잘 안 됐죠. 뭐가 잘 안 되니까 안철수 씨는 2014년 7월에 보궐선거 참패하고 대표직에서 물러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당 대표로 당선된 시절에 문재인 대표하고 사사건건 대립을 하다가 혁신전당대회인가 뭐 이거 요구를 하고 안 되니까 정권교체 세력을 만들겠다고 탈당을 해버립니다. 예. 그런데 이 과정을 쭉 살펴보면 안철수 씨가 이번에 당대표 후보로 나서겠다면서 제일 먼저 앞세운 양당제 기득권론, 다당제 만세론 이런 게 얼마나 허구스러운지 금방 드러나 버립니다. 예.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정치적 기록에서 나타나듯이 안철수 씨는 양당제 기득권론, 다당제 만세론을 자기 철학으로 갖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양당제를 반대하고 오로지 다당제에 대한 신념으로 뭉쳤던 사람이라면 2013년에 민주당과의 통합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 자기 신당을 만들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버젓이 민주당하고 통합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양당제의 문을 열어젖혔는데 그때만 해도 다 안철수가 신당 창당해서 다당제가 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아주 태연히 스스로 그 기대를 접어버렸었다고요. 그러면 이 말은 이제 상식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철수의 행보를 보면 다당제건 양당제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죠. 예, 어떤 정치 지형에서도 자기가 대통령이 되는데 유리할까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예. 만약에 그 시절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문재인 대표와 권력투쟁에서 승리했다면 탈당 안 했겠죠. 예, 그리고 양당제 만세, 뭐 양당제가 짱이에요, 뭐 이랬을 겁니다. 그러려고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을 만들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게 안 되니까 나왔고, 나온 뒤에 갑자기 양당제 기득권론, 다당제 만세론을 앞세웁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씨 행보를 쭉 보면 양당제, 다당제 무엇이건 간에 핵심적인 철학도 컨텐츠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번 기자회견에서 참혹 비장한 표정으로 국민의당이 살아야 다당제가 산다. 다당제가 살아야 한국 정치가 산다. 이러면서 다당제 핑계를 대는 걸 보고 저는 조금 웃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다음 대권 도전에 기반을 지키려는 거지 다당제는 명분일 뿐이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 예. 경영학에서는요. 경영자들이 자주 저지르는 오류를 지적하는 것 중에 텍사스 명사수의 오류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이 굉장히 재밌죠. 예. 최고 경영자 과정 들으면 항상 나오는 소재입니다. 네, 텍사스 명사수의 오류라는 게 뭐냐면 텍사스에 사는 한 카우보이가 총을 벽에다가 쏴요. 그런데 백발백중인 겁니다. 벽에 보면 관역이 동그랗게 그려져 있는데 이 카우보이가 쏜 총알은 항상 이 동그란 관역 언제나 중앙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저 카우보이가 세계에서 제일 총을 잘 쏘는 사람인 줄 압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 이유가 밝혀지죠. 이 카우보이는 사실 총을 더럽게 못 쏘는 카우보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벽에다가 총을 탕 하고 쏩니다. 그러면 총알이 아무데나 박혔겠죠. 예. 그러면 그 다음에 벽으로 쪼르르 튀어가요. 그 다음에 총알이 박힌 데다가 관역을 그려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역을 그리고 총을 쏘는 게 아니고 총을 쏜 다음에 그 총알이 박힌 데 관역을 위에 그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백발백중이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걸 왜 경영자들이 자주 저지르는 오류라고 경영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냐면 많은 경영자들이요. 어떤 경영상의 변화를 줄 때 무슨 엄청난 계획하고 철학이 있어서 변화를 주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은 우연히 혹은 어쩔 수가 없어서 경영상의 변화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장님이 공장에 새 기계를 들여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놓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존의 기계들을 다시 다 재배치를 했습니다. 산에 이사를 한 거죠. 예. 그런데 이 기계를 다시 배치한 게 무슨 엄청난 철학이나 의미가 있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예. 새 기계를 놓을 자리가 없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공간을 재배치를 한 겁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갑자기 일의 효율성이 엄청나게 높아진 겁니다. 기계를 재배치한 건 우연이었겠지만 결과는 굉장히 기적적으로 좋아진 거죠.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 기업 사장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야, 기계를 재배치한 건 그냥 우연히 벌어진 일이니까 효율성이 높아져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쳐야 되는데 대부분 경영자들은 이걸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고 다녀요. 야, 잘 봐. 내가 원래 공장의 모습을 보고 말이야. 기계 배치가 너무 비효율적이었던 거지. 그래서 내가 요즘 공간공학을 공부하고 있거든. 공간의 배치가 경영에 미치는 효율성을 내가 한 3년간 연구를 한 거야. 그래서 내 학문적 지식과 내 뛰어난 경영 직관을 겹쳐서 공장을 극적으로 재배치했더니 경영 효율성이 내 예상대로 20%나 좋아졌어.
이러고 자랑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자랑해서 그치면 좋은데 이 다음에는 자기 최면의 과정에 들어섭니다. 그래서 이 CEO는 갑자기 야, 공장만 말고 다른 공장도 다 바꿔. 우리 사무실도 전부 배치바꿔. 책상은 저기 놓고 컴퓨터는 이리로 옮기고 이러면서 다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멀쩡한 사무실을 다 뒤집어 놓죠. 그러니까 직원들이 일할 시간에 책상 옮기고 다니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안 나오잖아요. 그럼 또 바꾸는 거예요. 공간 배치가 제일 큰 문제였어. 프린터를 컴퓨터 위에 올려놔. 이 난장을 피웁니다. 이게 텍사스 명사수의 오류라는 겁니다. 총을 의도적으로 잘 쏴서 관역에 맞춘 게 아니에요. 총알은 그냥 날아갔고요. 관역을 나중에 그 위에 그린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영자들이 우연히 이 성공을 거두면 나중에 막 영웅적인 이유를 갖다 붙여요. 저거 원래 계획한 거야. 저 관역은 원래 저기에 그려져 있었는데 내가 맞춘 거야. 이렇게 자기 최면을 걸고 자기의 위대성을 과장하고 조작하기 시작합니다. 아, 갑자기 이런 일이 생각이 납니다. 네. 나는 꼼수다를 자기가 기획했다는 사람이 한 4명 정도 됩니다. 네. 김건모를 자기가 키웠다는 사람이 한 그렇죠. 대한민국엔 그렇죠. 32명 정도 네. 되고요. 예. 바로 그겁니다. 네. 전부 다 사실은 사후에 우연한 작은 인연을 자기가 한 걸로 다 과장하고 사후에 이유를 설명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예. 예. 총알은 우연히 날아가는데 그 뒤에 관역을 그리면서 갖은 이유를 갖다 붙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영인들이 특히 자수성가한 경영인들이 이런 오류에서 못 벗어나요. 우연히 벌어진 성공인데 나중에 이유를 막 갖다 붙여서 그게 자기 공이라고 떠버리고 다닙니다. 안철수 씨가 당대표 후보 출마하면서 내세운 명분이 양당제 기득권론, 다당제 만세론이 딱 이런 겁니다. 안철수 씨 행보를 보면 양당제, 다당제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 자기가 대통령이 되는 게 중요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권력투쟁,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권력투쟁에서 밀리니까 대통령 후보가 될 길을 찾아서 탈당을 한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게 우연히 먹혔습니다. 작년 총선에서 성공을 거둡니다. 우연한 성공이었죠. 민주당이 당시 국민들로부터 특히 호남으로부터 여러 이유로 고전을 하고 있었고 새누리당은 새누리당대로 개판을 치고 있었는데 딱 그 타이밍에 등장한 국민의당이 국민들에게 일정한 지지를 받습니다. 이건 한국 정치사에서 매우 드문 예외적 우연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우연의 일에 안철수 씨는 관역을 새로 그려 넣어요. 그리고 자기만의 의미 부여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 봐라, 국민들은 양당제를 싫어한다. 다당제만이 살 길이다. 우연한 성공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거둔 단 한 번의 총선 성공의 의미를 지나치게 과장하는 거죠. 예. 그 과장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제가 만약에 저 양당제 기득권론, 다당제 만세론 주장을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나 김선동 민주연합당 전 대선 후보나 이런 분들이 했다면은요, 저는 그 진정성을 믿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들 주장에 동의하고 동의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분들은 끊임없이 정치 인생 영원히 양당제 구조에서 진보 정당의 틀을 확장하려고 노력했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늘 실패에 가까운 결과를 얻으면서도 그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양당제 기득권론, 다당제가 옳다 이렇게 주장하면 그건 철학이고 소신인 거예요. 이건 높게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철수 씨는 대통령 빨리 되는 지름길 찾느라 민주당이랑 합당했던 사람인데 양당제 구도를 기꺼이 받아들였던 사람인데 그러다가 문재인 당시 당대표하고 경쟁에서 패배하니까 당을 갈라놓고 탈당을 한 뒤에 총선에서 거둔 우연에 가까운 작은 성공을 지금까지도 신화로 포장을 합니다. 자기가 정치를 하는 명분으로 삼죠. 그렇게 뒤늦게 자기가 그린 관역, 자기가 과대포장한 그 다당제에 대한 의미 부여가 사실 지금 국민의당이 저지른 이 대선 후보 의혹 조작이라는 범죄를 어떻게 덮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런 착각에서 살아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심리학과 행동경제학에 보면 인간이 저지르는 여러 착각 중에 제3자 효과라는 착각이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2012년에 우리나라 행정안전부가요. 운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결과를 보면 운전 중에 DMB 시청을 하는 운전자를 처벌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000명 중에 응답자가 87.3%가 당연히 처벌을 해야 한다고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운전자들은
운전 중에 DMB 시청하는 것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처벌을 원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온 거죠. 예. 근데 그 다음 질문이 뭐냐? 그러면 당신은 운전 중에 DMB를 시청한 경험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이 대답에도 응답자의 무려 89%가 예, 저도 시청한 적이 있어요. 라고 답을 합니다. 이게 뭘 뜻하겠어요? 우리나라 운전자들 대부분은 운전 중에 DMB를 시청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처벌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당연하죠. 처벌해야 됩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람들은 남에게는 굉장히 객관적이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남이 DMB 시청하는 건 범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기한테는 굉장히 관대한 잣대를 들이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남은 운전 중에 DMB를 시청하면 처벌해야 되지만 나는 태연히 운전 중에 DMB를 시청을 합니다. 이래서 이걸 제3자 효과라고 부릅니다. 안철수 씨는 새정치를 이야기하고 양당제를 비판하고 그걸 자기의 정치 명분으로 삼는데요. 보면 딱 이 오류에 빠져 있어요. 남에게는 진짜 엄격합니다. 남이 하는 정치는 다 구정치예요. 남이 DMB 시청하는 거는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자기 자신한테는 너무 관대해요. 그러니까 대선 의혹 주작이라는 황당하고 엽기적인 사건의 사실상 책임자인데 나는 새 정치해야 되니까, 나는 양당제 타파해야 되니까, 나는 정치를 해야 되겠어, 나는 대표를 해야 되겠어, 남만 처벌해 라는 의식에 빠져 있는 거죠.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의미부여가 과한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요. 이상한 영웅주의가 막 풍겨나옵니다. 나만이 세상을 구할 것 같은 황당한 단어들이 나열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기자회견 맨 마지막을 보면 안철수 후보가 이런 말을 하죠. 조국을 구하지 못하면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다는 각오로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넌 안중근 의사의 심정으로 저 안철수 당을 살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살리는 길로 전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발언을 하는데 본인은 비장한데 저는 피식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양당제가 일제강점기가 아니잖아요. 그걸 타파하는데 왜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너는 안중근 의사 심정이 등장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걸 듣고 이런 사람들 자소성가한 CEO들 대부분이 이렇거든요. 자기가 영웅이라는 과대한 착각, 자기의 성공에 뒤늦게 갖은 정당성을 부여하는 텍사수 명사수의 오류, 그리고 나는 옳고 남은 틀렸다는 대체 3자 효과의 착각. 참 여러 가지 착각과 영웅주의가 섞여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정치적 예견은 제 영역이 아니어서 안철수 씨의 승부수가 통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영웅주의와 과대망상에 빠진 중소기업 CEO들은 저는 많이 봤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오너니까 직원들을 부릴 수는 있어도요. 직원들의 마음을 얻는 경우는 저는 단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 나만이 세상을 구할 수 있어라는 오만과 착각에 빠진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안철수 씨의 선택이 딱 이런 자기 착각에 빠진 중소기업 CEO의 그것에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 절절히 느껴졌던 어제 그런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총괄적인 평가 소감입니다. 그래요. 안철수 씨는 말 그대로 사업가고요. 네. 지금에 하는 행태는 거의 정치 자영업자의 모양새 그대로다. 네. 그런 생각을 또 갖게 만드는데, 네.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다른 이야기 다 빼고, 네. 살아있는 사람은 위인전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그렇죠. 예. 네. 살아있는데 위인전의 대상이 된 대표적 두 인물이 안철수, 반기문 아닙니까? 네. 그렇네요. 예. 이게 엄청난 착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딴 사람이 자기와 똑같은 행동을 하면 구태고 자기가 하면 새 정치가 되는. 그렇죠. 예. 이렇게 또 안철수 씨한테 가서 귀 바짝 대고 말해도 전혀 못 알아들을 거예요, 아마. 맞습니다. 자기 기만과 착각에 빠지면 남의 말이 귀에 안 들어오기 시작해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홍준표에 이어서 안철수까지. SNS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역대급 복을 받고 있는 것 같다. 예. 상대가 너무 허접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 나라의
야당들의 밑바닥을 다 보여줄 계기가 돼서 뭐 여하간 야당이 무력하고 야당이 또 별 볼 일 없으면은 그 나라가 또 위태롭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당이 더 잘해야 됩니다. 자, 일주일 동안 수고하신 이완배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8월 7일까지 전 품목 10% 휴가철 할인 이벤트. 전시장에 방문만 해도 선물을 준대. 슈엔 침대가 고민을 들어준다고? 편안한 저자리의 친구 슈엔 침대. 그렇게 편안하니? 업계 최초 2주 체험 정책으로 유명한 슈엔 침대. 더 편한 천연 통가죽 면피 소파도 출시하였습니다. 전시 체험장으로 오세요. 더 많은 혜택이 기다립니다. 어디에 있다고? 딴지마켓에 있네. 검색창에 슈엔 침대. 이준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준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 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트럼프는 어떤 사람이에요? 중국은 왜 티베트의 독립을 반대하죠?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애를 쓰던데 왜 이러는 건가요? 어린이에게 세계를 읽는 눈을 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 정보. 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는 복지 혜택이 많을까요? 이스라엘은 왜 수시로 팔레스타인을 향해 폭격과 테러를 서슴지 않을까요? 왜 남미에는 미국을 싫어하는 나라가 많아요? 이 모든 고민을 시사평론가이자 문화학 박사인 김용민 아저씨가 풀어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 정보. 동산사에서 나왔습니다. 왜 이러는 건가요?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오늘은 시가 있는 금요일. 오늘 말당 서정주 선생 시를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이 시가 있는 금요일은 많은 애청자 여러분께 좀 마음을 진정시켜드리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또 위로해 주시는 시간이었어요. 네, 그런 시간으로 마련하고자 했는데 8월이잖아요. 8월 하면은 또 해방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2차 대전 말기 고통 속에 놓여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 문학자들은 무엇을 했는지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네. 오늘은 한국 문학사의 뭐 아주 뛰어난 시인이죠. 서정주 하면은 일단 딱 떠올리는 게 국화 옆에서 그죠? 그리고 자화상 애비는 종이었다 하는 유명한 시입니다. 누가 뭐래도 이 시문학사에서 서정주는 뭐 독보적이라고들 해요. 네. 그리고 또 송창식 씨 노래 중에 푸르른 날에도 있고요. 네, 푸른 날에도 있고 선운사도 있고요. 뭐 좋은 시들이 많습니다. 참 많은 고민이 따르게 되는데 그런 시인이 오늘 읽어드릴 것과 같은 그런 참 놀라운 시도 씁니다. 지난달 얘기긴 한데 송경동 시인이 그 미당 문학상 후보로 올라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걸 거부했어요. 우리 송경동 시인에 대해서는 언젠가 제가 꿀잠이라는 시집을 소개하면서 이 코너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희망버스나 이 광화문 그 텐트촌 촌장을 하면서 저 권력과 싸워왔던 시인이죠. 이 시인이 이 미당 서정주 문학상을 받을 리가 없죠. 그걸 거부했습니다. 그게 한때 잠깐 뉴스가 됐었는데 사실 오늘 읽어드릴 시를
들으시면은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 개인도 그렇지만은 한 나라의 역사도 영광과 상처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영광의 기억도 물론 필요하지만 예. 상처들도 그 못지않게 지속적으로 기억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오늘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서정주 시인의 일제 말기에 쓴 시와 그리고 87년에 쓴 시를 예. 두 편을 동시에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1944년 12월 매일신보에 실린 서정주의 시 마스의 오장 송가를 읽어드릴 텐데요. 예. 마스는 이름인데 창씨 개명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가미가제 특공대로 나갔던 인씨인데 예. 우리 인씨라는 성 있잖아요. 예. 인씨 청년이 이름이 마스이, 그러니까 창씨 개명한 이름이고요. 오장은 일본 제국 군대의 계급, 그러니까 하사쯤 됩니다. 송가는 그 마스이 오장에 바치는 시 이런 예. 뜻이죠. 아. 그리고 몇 가지 좀 어려운 얘기가 나오는데 레이테마는 필리핀에 있는 지명인데 2차 세계대전 말기 대전투가 벌어졌던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잘 아시겠지만 이제 미축 귀영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 관련 지어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가미가제 특공대로 나갔던 이 마스이 오장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서정주는 이 감동에 젖어서 노래를 합니다. 뭐 잘 쓰는 시인이어서 뭐 시도 잘 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 레이테마는 어데런가. 언덕도 산도 베이지 않는 구름만이 둥둥둥 떠서 다니는 몇천 길의 바다런가. 아, 레이테마는 여기서 몇 마일이던가. 귀 기울이면 들려오는 아득한 파도 소리. 우리의 젊은 아우와 아들들이 그 속에서 잠자는 아득한 파도 소리. 얼굴에 붉은 홍조를 띄우고 갔다가 오겠습니다. 웃으며 가더니 새와 같은 비행기가 날아서 가더니 아우야 너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마스이 히데요. 그대는 우리의 오장, 우리의 자랑. 그대는 조선 경기도 개성 사람. 인씨의 둘째 아들 21살 먹은 사내. 마스이 히데요. 그대는 우리의 가미가제 특별 공격대원, 구국대원. 구국대원의 푸른 영혼은 살아서 벌써 우리게로 왔느니. 우리 숨쉬는 이 나라의 하늘 위에 조용히 조용히 돌아왔느니. 우리의 동포들이 밤과 낮으로 정성껏 만들어 보낸 비행기 한 채에 그대 몸을 실어 날아갔다가 내리는 곳. 소리 있어 버리는 고운 꽃처럼 오히려 기쁜 몸짓 타며 내리는 곳. 조각조각 부서지는 산더미 같은 미국 군함. 수백 척의 비행기와 대포와 폭발탄과 머리털이 샛노란 벌레 같은 병정을 싣고 우리의 땅과 목숨을 뺏으러 온 원수 영미국의 항공모함을 그대 몸뚱이로 내려쳐서 깨었는가. 깨뜨리며 깨뜨리며 자네도 깨졌는가. 장하도다 우리의 육군 항공오장 마스이 히데오여. 너로 하여 향기로운 삼천리의 산천이여. 한결 더 짙푸르른 우리의 하늘이여. 아 레이테만이 어데런가. 몇천 길의 바다런가. 귀 기울이면 여기서도 역력히 들려오는 아득한 파도소리. 레이테만의 파도소리. 아, 이거 뭐 훌륭하죠? 진주만 폭격을 미화하고 네. 또 미국, 영국 군인을 벌레로 묘사하고 말이죠. 네, 이 진주만 폭격이 아니고 정확히 여기서 얘기하면은 2차 대전 말기 이제 그 항공모함에 이 날아들었던 가미가제 특공대 있잖아요. 예. 제로센키를 타고 자기 온몸이 폭탄이 돼서 날아들었던 그 특공대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우리 동포들이 밤과 낮으로 정성껏 만들어 보낸 비행기 한 채라 그러는데 이 비행기 한 채를 바친 사람들이 몇 명 있죠. 예. C일보 뭐 사장이었던 사람까지 포함해서 예. 저는 C일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아, 조선일보라고 안 하셨군요. 네, 조선일보는 안 했습니다. 예. C일보는 많이 있습니다. 뭐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도 있고요. 충청일보도 있습니다. 아, 충청일보도 있네요. 시카고 트리뷴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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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일제 말기에 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수많은 조선 청년들이 이렇게 꽃다운 청춘에 죽어갈 때 시인들은 이런 노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걸 어떻게 봐야 할지 순전히 우리 애청자 여러분 몫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서정주 시인이 생전에 그때 왜 이런 시를 썼는지에 대해서 해명하거나 성명을 한 적이 없습니까? 제가 기억하기에는 없어요. 아, 네. 근데 그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제 식민지 시대에 그 체제에 협력했던 뭐 문학자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있죠. 예. 저는 이게 외압에 의해서였던 자발적이었던 그 해방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자기 설명이 있어야 되고요. 이게 변명이든 고백이든 잘못했다면은 다른 그 불의의 정치 권력과 타협하거나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또 활동을 차라리 멈추거나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이승만 독재 정권이나 박정희 독재 정권과 결탁해서 더 왕성하게 활동을 해요. 이게 더 심각한 문제죠. 예. 이 8월의 금요일은 아마도 이런 시들을 좀 보게 될 텐데 문학사의 깊은 상처입니다. 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이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해방 이후에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떤 길을 걸었는지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일제 말기에 이런 시를 쓴 서정주 씨가 그건 강압에 의해서였고 대단히 고통스러웠고 힘들었다. 나는 앞으로 정말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이 세상을 꿈꾸면서 그런 시세계, 내 고유한 시세계를 열어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달라요. 그런데 우리 서정주 씨는 이승만 권력에 아주 밀착돼 있었고요. 더군다나 이 박정희가 키운 박정희 키드인 전두환에게는 뭐 그대로 뭐 비붙다시피 했죠. 이 82년도인가요? 그 민정당 소속으로 전두환이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라디오 연설을 찬조 연설을 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이 전두환 대통령 각하에 말 꺼내고 참 민망합니다만은 56회 탄신일에 바치는 이 송시를 또 씁니다. 이게 처음으로라는 시인데요. 뭐 부끄러워서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 직접 보셔야 됩니다. 이 문학 공부하는 사람들 많이 아는데 일반 우리 독자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부분을 좀 아시고 스스로 판단하셔야 되겠죠. 위대한 시입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1987년입니다. 87년이 전두환이 56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광주를 짓밟고 제가 오늘 조카하고 이 택시 운전사를 보고 왔습니다만 그 광주를 짓밟고 이 권력을 장악한 자들 그리고 박종철 그 당시 학생이 고문으로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입니다. 그 후에 이 전두환 대통령이라는 사람에게 바치는 아주 훌륭한 정말 비굴하기 짝이 없는 시를 씁니다. 87년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 기억이 맞다면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김용민 브리핑에서 전두환 대통령 각하가 외국을 방문하고 오시면은 담비와 함께 뭐 몰고 오십니다. 이런 게 있었죠. KBS 뉴스고 그 당시 리포트를 한 기자가 길종섭 기자입니다. 이 사람 이름 기억해야 합니다. 길종섭. 문단뿐만 아니고 이 언론계나 어디 곳곳에 그런 세력들이 있죠. 오늘은 고 김용민 브리핑의 한 구절을 함께 이렇게 연결해도 재밌겠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처음으로입니다. 한강을 넓고 깊고 또 맑게 만드시니요. 이 나라 역사의 흐름도 그렇게만 하시니요. 이 결의의 영원한 찬양을 두고두고 받으소서. 새맑은 나라의 새로운 햇빛처럼 님은 온갖 불의와 혼란의 어둠을 씻고 참된 자유와 평화의 번영을 마련하셨나니 잘 사는 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물가부터 바로잡으시어 1986년을 흑자 원년으로 만드셨나니 아니 무슨 시에서 흑자가 나오고 물가가 나오고 민망해서 더 못 읽겠어요. 그래도 견디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안으로는 한결 더 국방을 튼튼히 하시고
밖으로는 외교와 교역의 순치를 온 세계에 넓히어 이 나라의 국위를 모든 나라에 드날리셨나니 이 나라 젊은이들의 체력을 길러서는 88 아시안 게임을 열어 일본도 이기게 하시고 또 88 서울 올림픽을 향해 늘 꾸준히 달리게 하시고 우리 좋은 문화 능력은 옛것이건 새것이건 이 나라와 세계에 떨치게 하시어 이 결의와 인류의 박수를 받고 있나니 이렇게 두루두루 나타나는 힘이여 이 힘으로 남북 대결에서 우리는 주도권을 가지고 자유민주 통일의 앞날을 믿게 되었고 1986년 가을 남북을 두루 살리기 위한 평화의 댐 건설을 발휘하시어 서는 통일을 염원하는 남북 6천만 동포의 지지를 받고 있나니 이 나라가 통일하여 흥기할 발판을 이루시고 쉼없이 진취하여 세계에 웅비하는 이 민족 기상의 모범이 되신 분이여 이 길의 모든 선현들의 찬양과 시간과 공간의 영원한 찬양과 하늘의 찬양이 두루 님께로 오시나이다. 아이고 이제 무섭네요. 예. 무섭기까지 합니다. 예. 부끄럽습니다. 예, 예. 더 제가 무슨 말을 덧붙이겠습니까? 예, 예. 사실 문학사만 좁혀서 얘기하면은 이른바 친인문학이라고 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요. 거기에 비판들도 상당 부분 가해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한국의 남북한 공이 이 한반도의 이 역사는 친일의 역사와의 대결을 어떻게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향방이 바뀔 거라 생각을 해요. 예. 영속 식민지론 이런 말을 썼는데 식민지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정신적인 차원에서 특히 그렇죠. 이 강대국의 종속되려는 그 의지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친일 세력들이 고스란히 친미 세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 사람들은 자주적으로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선택하는 그런 걸 두려워합니다. 예. 심각하죠. 그러니까 모름지기 시인이란 그리고 문학 예술을 하는 사람이란 시대 고통을 직시하면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자들일 텐데 그리고 삶의 어두운 측면들을 드러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일 텐데 예. 권력에 그대로 빌붙어서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하는 뭐 아까 마쓰이 히데오에게 바치는 건 송가였고요. 전두환에게 바치는 송시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시를 쓴다 하더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이런 정신 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세계의 그 시의 진실성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긴 해요. 뭐 많이 어려운 얘기입니다. 예. 제가 8월 맞이해서 부끄러운 시들, 한국 역사에 부끄러운 측면이 많습니다. 당연하죠. 예. 그걸 우리 상처와도 같은 부끄러운 측면들을 우리가 길어 올려서 계속 대결해야겠죠. 오늘은 서정주를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우리들이 잘 아는 지인들의 시 몇 편 함께 소개해드리면서 우리 과거의 고통과 어떻게 맞설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무리하면서 말이죠. 네. 전두환의 그 마지막 날 밤 환송만찬에서 소개된 송시. 네. 이미시여 결의의 빛이 되고 역사의 소금이 되소서. 네. 누가 썼는지 모르겠어요. 서정주의 필이 느껴지는데 이거 함께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교수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송시, 이미시여 결의의 빛이 되고 역사의 소금이 되소서. 작시 김춘수, 낭송 고은정. 님이 헌원장부로 자라 마침내 군인이 된 그것은 우연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1981년 새봄을 맞아 마침내 제5공화국이 탄생하고 님은 그 방향을 트는
가장 핵심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건국 이래 가장 빛나는 기념비적 쾌거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님은 선구자요 개척자가 되었습니다. 그 자리 물러나므로 이제 님은 결의의 빛이 되고 역사의 소금이 되소서. 님이시여 하늘을 우러러 만수무강하소서. 이성정 푸른 소름. 김용민 파일. 지난 시간에 저희가 기독교 온라인 선교를 표방해 놓고는 실제로는 정치적 댓글을 다는 알바단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네. 그들은 기알단. 왜 이래? 기독교 알바단. 아니야. 십자군 알바단. 십알단. 온라인에서 십알단은 발음이 너무 어려워. 온라인에서 논쟁이 컸습니다. 저한테 메일 많이 왔는데 김용민의 십알단, 김어준의 기알단 여러 논쟁 끝에 십알단으로 채택됐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90% 이상의 지지를 받았어. 자, 십알단. 다시 한번 발음이 뭐라고? 십알단. 아씨 어려워. 십알단이 아니라 십알단. 기알단이 이게 아니야. 음문학적으로 볼 때 좋은데. 십알단이 훨씬. 자, 그러면 승복. 네. 김용민이 지어준 이름. 십알단. 여기 단장격인 윤정훈 목사는 국정원 도움을 받았다고 실토. 이것이 낙곰수를 통해 세상에 전파되고. 지금 여의도에 오피스텔을 하나 얻었거든. 41평짜리. 내가 돈이 없어. 나를 지원하는 분이 이분이 국정원이랑 연결이 돼 있어. 윤정훈 목사가 남긴 글을 보면 문재인은 명품만 입는다. 문재인이 문제다. 지난 대선 당시 윤정훈 목사가 SNS에 올린 글입니다. 문재인 후보를 우스꽝스럽게 합성한 사진과 글들이 하루에도 수차례씩 올라옵니다. 반면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는 정반대입니다. 박근혜의 주거 정책 등 구체적인 공약을 나열하고 준비된 여성 대통령 시리즈로 세계 각국의 여성 대통령 면면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불법 댓글 부대의 정체를 밝히라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시발단의 정식 명칭이 무엇인지 새누리당 밝혀주십시오. 낙곰수에 의하면 십자군 알바단입니다. 10만 명의 박근혜 알리기 유세단입니다. 그러자 박근혜 흑색 선전이라고 반박. 흑색 선전을 하면 먹히겠지 하고 구태의연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국민을 얕보고 모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선은 끝나고 승자는 시발단이 밀어준 박근혜. 진실은 미궁 속으로 빠지고. 이 시발단의 배후에는 국정원이 있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발단의 배후는 누구인지 여전히 미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 경찰은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거짓말까지. 그러자 새누리당 대변인. 진심을 담아서 우선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한 데 대해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정원 요원의 댓글 공작이 밝혀지고 국회가 진상조사에 착수하는데 검색어를 넣고 구글링한 결과 서로 같은 글을 넣고 RT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이번 수사 결과의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디는 누들누들입니다. 누들누들은 누구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아마 절반 정도는 알 겁니다. 그 누들누들과 시발단, 새누리당 선거 조직이었습니다. 그 시발단이 서로 동일 내용을 가지고 RT를 사이좋게 주고받은 것이 이 수사의 본질입니다. 이 트위터에 55,689건의 트위터 내용의 최종 목표는 이겁니다. 그리고 5년 뒤 진실은 인양되는데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국정원 댓글 부대의 실체가 확인됐습니다. 공식 명칭은 사이버 외곽팀으로 동원된 민간인은 3,500명, 모두 30개 팀으로 짜여 조직적으로 활동했습니다. 이들은 언론사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정치 관련 기사에 집중적으로 댓글을 달았고 SNS에서 편향적인 여론조작성 글을 유포했습니다.
대부분 예비역 군인과 회사원, 주부, 학생, 자영업자 등 보수 성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활동비는 매달 2억 5천만 원에서 3억 원가량 비밀 예산이라 불리는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지급됐습니다. 민간인 댓글 조직이 구성된 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취임 이후인 2009년으로 조직은 점차 확대돼 2012년 대선 때 최대 규모가 됐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의 김용민 브리핑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입니다. 야생망아지님, 주택 투기가 강남 부촌에만 있는 게 아니더군요. 그닥 부유하지 않은 동네에서 알뜰살뜰 모은 돈과 감당할 만큼의 융자를 받아서 새둥지를 사려고 했더니 융자 만땅 받아서 시세 차익 노리는 투기꾼이 사들인 집이더라고요. 오래되고 후진 조그만 집 한 채가 벌써 4천만 원이 올랐고 앞으로 더 오를 거라고 하는데 막차 타는 느낌이 들어서 사지는 않았습니다만 큰손 투기꾼들이 설치면 작은손 투기꾼들도 설쳐되는 것 같습니다. 제발 지혜롭게 부동산을 잡아주었으면 합니다. 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자, 3%님, 남편 장군 만들기가 말 그대로 하늘의 별 따기죠. 사모님께서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비꼬시는 거지요. 그렇게까지 해서 우모 씨처럼 꼭 행복하셨길 바랍니다. 네, 우모 씨는 우병우 씨를 말하는 거겠죠. 자, 한 주 동안 김용민 브리핑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정상적으로 꽁트 코너를 비롯한 각종 코너를 다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